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 내내 비가 오네요. 지금 비 피해가 혹시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날씨는 좀 비가 와서 다소 좀 충충합니다만 주식시장은 오늘 이후부터는 활짝 갤 것으로 보고 오늘 고스비책 수요일의 시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개요.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김우신의 돌아온 주식수 늘리기가 오늘 강의의 주요 개요입니다. 돌아온 주식수 늘리기, 2009년도에 38주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울고 웃으면서 같이 해봤던 그 주식수 늘리기가 벌써 이제 2년이 넘었죠. 그 2년 넘은 뒤에 지금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한층 더 강력해진 주식수 늘리기의 그런 기법을 가지고 오늘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마지막 종강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은 주식수 늘리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챕터 2에서는요. 주식수 늘리기의 가장 최근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2년 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그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또 지인분들은 지금 저한테 많은 감사의 편지와 그다음에 전화를 하고 계시고 많은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2년 전에 주가가 쌀 때, 1000포인트대에 있을 때,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쌀 때 좋은 주식들에 대한 주식수를 많이 늘려놓아야 나중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을 때 큰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주식수 늘리기는요, 주가가 쌀 때도 물론 분명 필요하겠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구간에 있을 때에도 역시나 여전히 필요한 것이 주식수 늘리기고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주식수를 많이 늘려놓는 것이 그러한 그 성공의 그런 가장 비결 중에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수 늘리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또 흔히 제가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이요, 부동산과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 비교를 좀 해드리는데요. 지금 부동산으로 가장 크게 자산을 키우는 방법, 우리 일반적으로 이 그 재산을 많이 키우신 그런 그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으로 많이 키우셨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자산을 많이 키울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좋은 입지의 땅을 저렴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 부동산으로 가장 크게 자산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이 좋은 입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일단은 땅의 그 형태가 상당히 좀 반듯하고 잘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잘생긴 것뿐 아니라 그 입지 주변에 어떠한 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인적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물적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미개발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그런 땅이어야 되고, 또 인구가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의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그 좋은 입지의 땅을 고르기 위해서는 물론 이미 인프라가 다 만들어져 있는 땅에서는 이게 좋은 입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인프라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는 이게 좋은 입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소위 말해서 발품을 파는 방법 외에는 없죠. 그래서 많이 발품을 팔아본 제 주변에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발품을 팔면 팔 때마다 점점 더 좋은 땅들 그리고 좋은 그런 조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의 땅을 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발품을 많이 따라서 그다음에 저렴하게, 아무리 좋은 입지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의 땅값이 비싸게 되면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기가 어렵게 되겠죠. 물론 제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투자의 개념에서 부동산이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저렴하게 사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제곱미터, 세제곱미터로 평균을 표현을 합니다만, 뭐 우리 흔히들 평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의 부동산의 평수 늘리기.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확보한 100평을 사는 것보단 동일한 가격에 200평을 사는 것이 낫고, 200평을 사는 것보단 동일한 가격에 500평을 사는 것이 나은 것처럼 최대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부동산에서 큰 자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그대로 주식으로 한번 옮겨오겠습니다. 부동산을 주식으로 그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주식으로 가장 크게 자산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붙여왔습니다. 좋은 입지의 땅을 좋은 회사로 제가 대체를 했고요. 땅을 주식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렴하게는 같죠. 저렴하게.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부동산과 주식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입지의 땅이 좋은 회사의 주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땅의 평수가 바로 주식 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회사의 주식을 최대한 이 저렴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때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만약에 투자하는 돈이 무한정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뭐 얼마든지 좋은 회사의 주식이 있으면은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할 때 많이 사놓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보통 뭐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주식에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 아주 최대한의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무한정의 자금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찾아보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죠.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많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500억대 정도까지는 제가 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1000억대는 제가 지금 아직은 없거든요. 주식만 투자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한 주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많으면은 뭐 그냥 당연히 주식을 많이 그냥 시장에서 사면 되는데, 문제는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시장에서 주식을 어떻게 많이 모아낼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주식을 매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매집하는 사람들의 매집 세력들의 흐름들도요, 어떤 그 사람들도 아무리 매집 세력들, 외국인이든 뭐 기관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매수 세력들이든 간에 그들도 자금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최대한 주식수를 많이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주가 상승기에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는 건데요. 물론 이제 부동산은 제가 부동산의 장점과 주식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부동산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은 가격 변동이 적죠. 부동산 한번 사놓고서 시시각각 1시간 단위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가 오늘 산 부동산이 얼마 올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최소한 한 달 단위로 전화 물어보시는 분도 없을 것 같고요. 빨리 물어보신다고 하게 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사 처리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가격 변동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둔감하게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부담이 좀 적은 편이죠. 부동산이라는 것이 사놓고 있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없어지는 그런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땅은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적은 상태다. 가격 변동도 적고 심리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그런 투자 대상인데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돼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과거처럼 어떠한 그런 투기 열풍이 불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식이 앞으로의 그런 대세가 좀 작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의 장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부동산 투자에 실패를 해도요, 남는 것은 있습니다. 부동산은 남는다는 얘기죠.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아파트에 투자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좀 내려가서 좀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보통 세를 놓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결국은 어떠한 자산, 실물이 남는다라는 그러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투자하시는 그런 장점으로 들고 하시는데요. 반면에 부동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투자하는 자금의 크기가 큽니다.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최저의 그런 하한선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무리 적게 해도 억 단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부동산의 투자의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어렵죠. 일단 이거 매매 상대방 살려고 하면은 팔려고 하는 매도자를 찾기가 어렵고요.
또 팔려고 하면 이 살려고 하는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매매가 성립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부동산이라는 그 대상물을 딱 한 곳에 모아놓고서 거래하는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들 포스트마다 있는 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워서 매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투자하는 자금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모기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정부의 정책 같은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매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평수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투자자가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평수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의 평수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갑자기 200평으로 늘리는 것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0평의 가격이 그만큼 오르게 되면 다른 내가 사야 될 땅의 가격도 그 비슷하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에서 좀 치명적이죠. 세금과 비용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이 뭐 양도소득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각종 채권, 그리고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이 매매, 여러 번 부동산을 사고 팔려면은 이 세금과 비용 때문에 오히려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세금과 비용이 좀 많은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부동산의 단점을 그대로 끌어올린 것이 바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단점을 그대로 끌어올리면 주식의 장점이 되는데요.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죠. 100만 원을 갖고 투자한다고 그래서 너 왜 100만 원 갖고 투자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1억을 갖고 투자한다고 그래서 왜 1억만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주식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매매가 쉽죠. 한국 거래소라는 거래소가 공인된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주식을 사줄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고 항상 그 주식을 팔을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없느냐, 어떤 부분이 일치가 되느냐, 가격이 일치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지만 워낙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일치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의 체결이 돼서 매매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주식수 늘리기가 아주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매매가 쉽기 때문에 주식수 늘리기가 용이하고, 또한 세금과 비용이 적습니다.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산 주식 50만 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아주 많은 대주주가 팔지 않은 이상은 주식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그런 부분이고,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증권회사들마다 이 증권을 중개하는 그런 수수료 자체에 거의 예전에 비하면 없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적은 비용으로 좀 중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단점을 그대로 갖다 올리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부동산의 장점을 그대로 갖다 내리면 이게 이제 주식의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동산은 가격 변동폭이 좀 적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식은 가격의 변동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주가를 지금 어떤 주식을 사놓고서 그 주식이 지금 당장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격 변동이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루에도 상한가폭이 15%이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까지의 그런 등락폭을 보게 되면 무려 30%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무척 심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가격 변동이 무척 심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왜? 가격의 변동 자체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하게 되면 남는 게 좀 적죠. 어떤 주식을 깔고 앉아서 살 수도 없는 거고요. 주식을 세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도 남는 게 많을 수 있는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단점을 가장 크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과 주식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대입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이해가 좀 쉽게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수, 최근에도 주말 드라마든 아니면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또 진행되고 있는 드라마, 이런 시대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과거의 드라마의 소재에서는 이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드라마의
주된 소재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이제 깔려있는 배경 소재로 좀 많이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뭐 편안하게 드라마를 보시다가 이렇게 보시면, 어떤 그 회사의 경영권에 관련돼서 어떤 그 드라마 소재가 약간 그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의 작전에 대해서 드라마 소재가 들어가 있다든지 어쨌든 사회 전반적인 그런 그 관심사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지금 옮겨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보다 이 사회 전반적인 흐름, 트렌드 자체가 주식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그동안 땅 평수를 많이 늘려서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의 사례하고 주식수를 많이 늘려서 부자가 되신 분들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이제 들려주신 얘기인데 제가 이제 태어날 때쯤 됐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땅값이 비싸진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워낙 소위 말해서 뭐 인프라가 잘 없었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서울에 10평짜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들 낳았다고 아버지가 서울에 10평짜리 집을 하나 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10평짜리를 70년대 초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80년대 초까지 이제 쭉 살면서 지내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20평짜리로 늘릴 수가 있게 됐고, 80년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서울에 30평짜리로 늘어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처음에 애초에 서울에 10평짜리의 그런 집이었었는데, 그러다 90년대 초가 되니까 이제 신도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이제 50평대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형태까지 늘어나죠.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신도시의 50평에서 이 수도권의 500평으로 평수가 크게 늘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이후부터는 이제 뭐 저희 집의 사례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저희 집의 사례고요. 이 90년대 후반에는 이제 저희 집 사례는 제가 이제 가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199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흔들하게 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IMF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들이 모두 다 폭락을 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 신도시에서 어느 정도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러한 부분을 감지를 하고 빠져 있었다면 90년대 후반에는 무려 주식수를, 그러니까 평수를 10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호기가 한번 다가왔었죠. 그래서 10배로 늘렸다라고 보고요. 2000년대 초반에 수도권에 이 500평에 갖고 있던 이러한 그 땅을 2000년대 초반에는 수도권에 1000평으로 늘림으로써 뭐 아시다시피 뭐 미니 신도시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수도권 자체 주변에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1000평을 늘렸다고 하게 된다면 약 40년 정도 걸친 지금까지 시간, 70년도부터 2011년도니까 40년도까지 걸친 지금 시점에서 10평으로 시작한 이 부동산 투자가 어떤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대의 흐름대로 따라왔을 뿐인데, 지금 뭐 최소한 1000평 정도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3.3제곱미터당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평균 가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00평이면 얼마입니까? 한 100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요?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그런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부동산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절호의 기회였었고, 아까 보시면 90년대 후반에 어떤 10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40년에 걸친 부분에서 이제 그런 10평에서부터 1000평까지 100배로 늘어나는, 평수가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이제 주식으로 크게 늘린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식으로 자산을 크게 키운 사례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업종을 대표하는 것이 전기전자 업종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지수가 1985년도에 180%였습니다. 180%였다가 85년 뒤, 89년도에 1300포인트의 고점을 찍었고요. 그로부터 또 5년 뒤, 6년 뒤, 95년도에 2500포인트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4000포인트를 찍었고요. 2005년도에 7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작년에 9300포인트를 찍었거든요. 180포인트부터 9300포인트까지 약 25년 정도 걸렸죠. 25년 정도 수준에서 올라간 비율을 보게 되면은 약 한 20배 좀 넘게, 50배 좀 넘게 지금 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죠. 전기전자 업종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적극적으로 주식수를 늘렸다라면 약 한 1800배 정도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재밌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이 전기전자 업종의 1985년도부터 최근까지의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의 지금 흐름인데요. 지금 85년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이 180포인트입니다. 85년도에 180포인트의 전기전자 업종이 시작을 해서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격만 보시기 바랍니다. 쭉 올라가서 89년도에 1300포인트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 7배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죠. 7배 상승을 해주고 나서 92년도에 보게 되면 다시 8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8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면 7배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800포인트까지 거의 절반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18배의 그런 그 주식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기서 지금 생겼고요. 그 뒤에 또 바로 올라가서 95년도에는 25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이미 이 구간에서 18배의 주식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또 8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약 54배 정도의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다시 위기가 왔죠. 98년도 외환위기 왔을 때. 이때 다시 지수가 9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수를 54배에서 200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한번 찾아왔고요. 다시 주가가 올라가서 2000년대에 40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900에서 4000까지 약 4배 정도 올라가니까 800배 정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주식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IT 버블이 꺼지면서 다시 지수가 약 한 2000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4000에서 2000 떨어졌기 때문에 800에서 1600배로 2배로 주식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다시 2005년도 새로운 IT 흐름이 나타나면서 약 7,000포인트까지 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 4,000포인트에서 7,000포인트까지 단숨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약 한 4,800배 정도의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최근에 기회가 있었죠. 이 해외 금융위기로 인해서 2008년, 2009년도에 그 전기전자 업종의 지수가 약 한 4,000포인트까지 폭락하는 모습이 보여서 또다시 주식수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그래서 9,000배까지 늘려놓고 최근에 보게 되면 9,3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됐으니까 4,000에서부터 9,300까지 2배가 올라갔으니까 약 18,000배 정도 늘어나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약 50배 정도 늘어날 수 있었던 그러한 주가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잘 지금 보셨던 그림에서처럼 잘 파동을 잘 타서 움직이게 되면 무려 18,000배까지 주식수를 늘리기 때문에 주식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주로 시작을 했다면 18,000주가 되는 거거든요. 한 주에 그 당시에 가격이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이렇게 봤을 때, 100원이었다. 한 주에 가격이 100원이었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게 되면 IT 주식들 대표적으로 한 10만 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수도 18,000배로 늘어났고, 가격도 100원에서 10만 원까지 1000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가격은 어마어마한 거다. 따라서 주식수를 이렇게 늘려놓는 것만이 주식투자에서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지금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제가 이제 텀이 좀 길죠. 25년에 걸친 그런 부분들, 85년도부터 지금까지 25년에 걸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주식수 늘리기에 어떠한 그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이 부분이 부동산과 주식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긴 텀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챕터 2에서는요, 요즘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아까 처음에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좀 짧게 단축시켜서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최근의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주식수 늘리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있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요즘에 좀 확대가 됐죠. 최근 들어서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확대가 되고 있느냐? 주가가 가격 자체가 주가라는 절대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변동폭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변동의 폭은 작아지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 변동성의 확대는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가 변동성의 확대를 우리는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주식수 늘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변동성이 없이 그냥 주식이 맨날 이렇게 그냥 한 부분에 있게 되면 주식수를 늘릴 수가 없겠죠. 등락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식수를 늘리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과거에는 이 기업을 분석하는 기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많은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해서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처럼 그냥 누가 좋다고 하더라 해서 그냥 사는 그런 케이스들 거의 없고요. 대부분 내재 가치도 따져보고, 주당, 자산 가치도 좀 따져보고, 성장성도 좀 따져보고, 이익 가치도 따져보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과거와 같은 그런 주먹구구식 선정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HTS라고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등장을 했죠. 90년대 후반부터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등장해서 시작되게 했는데 이 저비용과 고효율의 매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팔려면 증권회사의 경쟁을 통해서만 주식을 사고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HTS로서 뭐 집이든 아니면 이동하시는 동이든 사무실이든 어떠한 구간에서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거의 어떤 그 불편함이 없이 주식을 사고 팔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처럼 HTS의 등장으로 이 고효율적인 그런 매매가 좀 산생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상당히 좀 저비용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그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외형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뭐 2011년 7월 달에 코스피 시가총액 1000조를 뭐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1200조 정도 되죠. 유지해주고 있는 소위 말해서 1000조 시대에 그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자금을 뭐 외국인이 갖고 오든 기관이 갖고 오든 간에 이 1000조라는 큰 코스피 시총 안에서 다 녹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자금도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수 늘리기가 가장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죠. 저 하면은 삼성전자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좀 강조를 해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그런 흐름인데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바뀐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80만 원대, 뭐 70만 원대에서 한번 100만 원 갔다가 지금 뭐 다시 80만 원대에 지금 머물고 있죠. 근데 주식수 늘릴 수 있었던 거는 있는 부분은 이 삼성전자의 주가 등락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보게 되면요. 이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75만 원대만 오게 되면 누군가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83만 원대만 가면 누군가 매도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75만 원에서 83만 원까지 약 10% 정도의 등락폭을 가지고서 4번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5만 원일 때 10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약 7,500만 원 정도 투자한 거죠. 75만 원일 때 100주를 매수했으면 한 번, 4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생각. 한 번 75만 원을 매수해서 83만 원에 매도하고 나면 매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기다렸다가 75만 원에 다시 매수하게 되면 100주가 110주로 늘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 돈을 먹고 기다렸으니까. 그리고서 또 같은 방법을 반복하게 되면 110주가 121주로 또 늘어나게 되고요. 121주를 또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면 133주가 되고 133주를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면 146주. 따라서 2010년도에 이 4번의 등락을 기회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을 가지고 100주가 146주로 주식수가 일단 뭐 자산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수가 100주에서 146주로 늘었습니다. 한데 투입된 자금은 최초에 75만 원일 때 100주를 매수한 7,500만 원 그대로죠. 7,500만 원 그대로인데 처음에 매수할 땐 100주였지만 마지막에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146주가 됐다는 거 보니까 주가가 뭐 큰 폭으로 빠지지 40% 이상 빠지지 않은 이상은 일단은 벌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시겠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서요. 2011년도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86만 원에서부터 94만 원 사이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얘기죠. 2011년도에는 보니까. 그래서 또 똑같이 10% 등락폭이에요. 약속이 나간 것처럼. 이 10% 등락폭으로 지금 7월 달인데 지금까지 7월 달에까지 3번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146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또 146주를 10% 또 늘리면 160주가 되고요. 이 160주가 또 10% 늘면 176주가 되고 176주가 또 10%가 늘면 194주. 그래서 처음에 투자한 7,500만 원 100주로 시작을 했는데 주가의 등락, 이 10%의 등락을 가지고 7번 모두 주식수 늘리기에 성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00주가 194주가 되면서 94주가 늘어난 거거든요. 주식수만 거의 94% 늘어난 거죠. 그런데 주가 자체를 오늘 종가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7,500만 원이었던 그 100주가 194주가 됐으니까 그게 194주 곱하기 오늘 현재 종가로 그 계산을 하게 되면 1억 6천 정도가 되니까 117%의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뭐 주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2010년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75만 원에 오면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고 83만 원에 가면 누군가 매도해놓은 흐름이 나타나죠. 지금 여기 제가 박스로 친 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고요. 75만 원에 오면 누군가 사주고 75만 원에 오면 누군가 사주고 75만 원에 오면 안 빠지고 누군가 사주죠. 그리고 83만 원에 가면 누군가 팔고 83만 원에 가면 누군가 팔고 또 83만 원에 가면 누군가 팔고 83만 원에 가면 누군가 파는데 이때는 이제 그 파는 물량을 이겨내고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단 노내로 치고요. 자, 한 번의 파동과 두 번, 세 번, 여기까지 네 번의 파동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처럼 주짓수를 10%씩 네 번을 늘릴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86만 원대 오게 되면 누군가 좀 매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94만 원대에 가게 되면 누군가 지금 매도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86만 원대 매수를 했다가 94만 원에 한번 매도하고 또 86만 원에 매수했다가 또 94만 원에 매도를 하고 또 86만 원에 매수하고 94만 원에 매도하고 최근에 또 86만 원에 또 매수했겠죠. 그리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네 번째까지는 성공을 아직 못하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세 번까지 성공을 다 했더라면 이렇게 7번을 총 다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주식수를 늘렸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주가 194주가 되고 7,500만 원이 1억 6천이 되면서 수익률은 117%, 주식수는 94%가 늘어나는, 즉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땅으로 비교 삼성전자가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라는 땅을 100평 갖고 있다가 동일한 금액으로 사고 팔고 해서 194평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삼성전자는 너무 크니까 그리고 좀 올랐죠. 어쨌든 간에 뭐 2010년도 대비해서는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빠진 종목 갖고 있는데 그런 종목도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계실지 몰라서 이번엔 포스코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포스코도 똑같은 기간입니다. 포스코는 뭐 아시다시피 주가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별로 재미가 없었죠. 포스코의 사례인데요. 포스코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었느냐, 앞으로 보게 되면 45만 원에 오게 되면 누군가 사게 되고요, 포스코를. 51만 원에 오면 누군가 팔게 됩니다. 파는 현상이 계속해서 목격이 된 거죠. 2010년부터 최근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런데 폭을 보니까 45원에서 51만 원, 약 6만 원 정도 폭이고 6만 원을 등락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3% 정도 됩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주식수를 13%씩 늘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총 지금까지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최초에 2010년도에 45만 원에 100주를 매수를 했다. 그러면 4,500만 원어치 매수한 거죠. 100주를 가지고 한 번 13% 성공을 하면은 113주가 되고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또다시 45만 원에 매수를 하고 51만 원에 팔면 127주가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 45만 원에 매수하고 51만 원에 팔면 144주로서 100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44주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지금 이제 아직 다시 45만 원과 51만 원의 그런 사이클이 아직 오지 않았죠. 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3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주 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기회가.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에 100주 45만 원에 100주 살 때 4,500만 원어치 샀는데 이 4,500만 원이 지금 144주를 지금 현재 주가를 계산을 해보면 약 6,500만 원 정도 되니까 44%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포스코의 주가는 빠졌는데 어떻게 포스코를 가지고서 44%나 이익이 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시죠? 그게 바로 이 주식수 늘리기의 그런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번의 기회 모두 성공했을 때 주식수가 100주에서 144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횡보하거나 약간 좀 밀려 있어도요,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한 매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의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 말에 피크를 찍고서 2010년도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 말씀을 드리면 45만 원에서부터 51만 원까지의 흐름이 딱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2010년도에. 그러면 지금 이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45만 원에 오게 되면 누군가가 사주죠. 한번 사서 51만 원에 가서 팔고, 뭐 여기서 다시 한번 사서 여기서 팔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45만 원에 안 왔으니까 그냥 열애라고 치고, 이 부분을 안 했다고 치고, 여기서 또 사가지고 또 여기서 한번 팔 수 있겠죠.
또 여기서 사가지고 또 여기서 한번 팔 수 있겠고. 지금 3번을 반복을 했고요. 최근에도 또 왔죠. 예, 45만 원에 또 샀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막 40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뭐 한 51만 원 갈 수가 있겠죠. 그럼 한 번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러면서 어떤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주가를 가지고서 주식수를 늘려나가면 이게 그냥 가만히, 소위 말해서 지금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서 그냥 100주를 사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본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등락을 이용해서 포스코만 가지고 다른 주식을 쳐다본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포스코만 가지고서 주식수 늘리기를 하다 보니까 한정된 돈, 내가 처음에 투입된 돈 가지고서 주식수가 100주에서 144주로 늘어났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주가가 좀 횡보를 하거나 밑으로 꺼지는 그런 종목들도 주식수 늘리기의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 대표적인 주도주였던 부분들은 과연 주식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가 초입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차화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차였었죠. 근데 또 이 종목 얘기하면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 저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자동차는 현대차만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현대차만 늘 말씀을 드리느냐? 그냥 보시다시피 좀 크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를 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가 현대차를 밀고 있는 건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억에 남으시라고, 현대차를 기억에 많이 남기시라고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좀 그런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현대차가 시장의 어떤 그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럼 현대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현대차는 그럼 어떻게 주식수가 늘어났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최근 6개월입니다. 예, 최근 6개월. 아까 이제 삼성전자하고 포스코는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는 6개월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1년 반 정도부터 이 방법을 적용을 시키면요. 주식수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저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주식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6개월로 한정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개월 전에 보게 되면요. 현대차는 17만 원 하고요. 18만 5천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 9% 정도의 등락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총 3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17만 원일 때 1000주를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7만 원에 1000주를 매수했으면 약 1억 7천 정도 투자가 된 거죠. 1000주를 가지고 17만 원에 1000주를 매수했다가 18만 5천 원에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17만 원에 매수하면은 1090주가 되겠죠. 9% 늘어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 또 18만 원에 가서 팔게 되고 또 기다렸다 17만 원에 매수를 하게 되면 1118주가 됩니다. 1188주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18만 5천 원에 팔고 17만 원에 다시 기다렸다 매수를 하게 되면 1295주가 됩니다. 이게 총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에 17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사이의 주가 등락을 3번을 보이면서 1000주를 1295주, 약 29.5% 주식수를 늘려놓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2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의 주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 1295주를 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 폭이 13.6% 커졌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오르면 등락폭은 커진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까 보시면 포스코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주가 등락폭이 적죠. 삼성전자는 웬만큼 되기 때문에 10%의 등락폭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는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 등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13.6으로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95주를 가지고 22만 원에 매수하고 25만 원에 매도하면 1471주가 되고, 또 그걸 가지고서 또 22만 원에 매수해서 25만 원에 매도하면 1600주. 1600주를 가지고 22만 원에 매수해서 25만 원에 또 매도하면 1898주가 되면서 무려 6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1000주로 시작을 했는데 1898주가 됩니다. 물론 이건 아주 컴퓨터처럼 정확히 매매를 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두 성공했을 경우에. 하지만 얼추 따라하려고만 많이 노력을 했었어도 몇백 주 정도는 아마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최선의 방법들을 보게 되면 1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주를 샀는데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주가의 등락만 가지고 주식수를 늘려보니까 주식수가 898주가 늘어났고, 그 늘어난 주식수와 최초의 1000주를 합쳐가지고 현재 주가하고 환산해서 투자 자금을 계산해 보니까 4억 5,100만 원. 무려 수익률이 165%의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역시 현대차의 흐름도 차트를 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흘러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월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은 뭐 너무 길고요.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일봉산 차트를 보게 되면 17만 원대 오게 되면 누군가 사준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17만 원, 17만 원에 오면 누군가 사주고 18만 5천 원에 오면 누군가 파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자, 말씀드리는 것처럼 17만 원에 사고 18만 5천 원에 팔고 기다렸다가 17만 원에 사고 또 18만 5천 원에 팔고 여기 이 전에 한 번 더 있었나 보군요. 네, 여기 있었죠. 17만 원에 사가지고 또 18만 5천 원에 한번 팔고 17만 원에 사서 18만 5천 원에 팔고 17만 원에 사서 18만 5천 원에 파는 형태를 보여주게 된다면 총 3번의 기회가 있었죠.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예, 그럼 한 7개월 정도 됐네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3번 성공을 했고요.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를 보니까 22만 원 22만 원하고 약 25만 원대에서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는 모습을 좀 확연히 보실 수가 있죠. 22만 원에 사가지고 25만 원에 팔고 22만 원에 사서 25만 원에 팔고 또 22만 원에 사가지고 25만 원에 팔고 3번의 기회가 있었죠. 이번에는 뭐 22만 원까지 안 내려왔고 반등을 했으니까 뭐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등락만 가지고서 해보니까 무려 주식수가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000주가 1898주가 되더라라는 말씀. 그러면 주식수는 거의 2배로 늘었고요. 그 주식 평가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4억 5천이 됐으니까 160% 정도 늘었다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주식수도 늘리기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식수 늘리기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주식수 늘리기를 실전에서 적용을 시키시려다 보면 이제 가장 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요. 팔고 나서 그 가격까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즉, 팔았는데 거기까지 떨어지려면 아까 현대차 잠깐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현대차의 그림이 이게 가장 빠르게 움직인 그림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림인데 사고 나서 올랐죠? 올라서 팔고 나서 기다리는 부분이 약 한 보름 정도 기다려야지만 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또 기다렸다가 또 팔고 나면 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다려야지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름에서 한 달, 이게 일봉 차트니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애로점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는 더 빨리, 더 시간을 단축시켜서 주식수를 늘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빨리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종목의 탄력도 좀 더 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의 그 절대적인 시가총액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이즈도 약간 좀 내려와야 되는, 즉, 주가의 변동폭이 점점 조금씩 점점 커지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넥센 타이어 하게 되면은 제가 우리 MTN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넥센 타이어가 상당히 좀 2등 한국 타이어에 이어 2등 주식이긴 합니다만 금호 타이어가 몰락을 하면서 그 2등과 1등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많은 일조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고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넥센 타이어의 최근 2개월만 보겠습니다. 너무 지난 과거까지 현대차처럼 6개월 내지는 삼성전자처럼 2년 이렇게 보게 되면 주식수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 2개월만 가지고서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의 넥센타이어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16,500원에 오게 되면은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었고요. 18,500원에 오게 되면 누군가 매도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2%죠. 18,500원에서 16,500원이면 약 2,000원 정도의 폭이지 않습니까? 그럼 16,5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2,000원 수익이 나면 팔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000원 수익이 나서 팔았을 때는 약 12%의 등락폭이 되겠죠. 이 등락폭이 최근 2개월 동안 4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4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6,500원에 만주를 투자하는 어떤 투자자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6,500원에 만주를 투자하면 약 한 1억 6,500만 원 정도 되죠. 이걸 가지고서 16,500원에 만주를 샀다가 18,000원에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16,500원에 사게 되면은 11,200주가 늘어나겠죠. 12%의 등락률이기 때문에 1,200주의 주가가 주식이 그냥 공짜로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다 또 18,500원에 갔을 때 팔고 또 다시 16,500원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12,540주라는 주식수가 나오게 됩니다. 기다렸다가 그냥 높은 가격에 살고 낮은 가격에 사는 거니까 12,540주가 되고요. 이게 한 번 더 나왔죠. 다시 16,500원에 12,500주를 사고 나서 18,500원에 팔고 다시 16,500원 다시 사니까 이번에는 14,040주가 됩니다. 불과 2개월 만에 4번 12%의 등락폭을 가지고 4번 주식수를 늘렸을 뿐인데 만주가 14,000주이 됐습니다.
그러니 뭐 과거서부터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주식수가 늘어났겠습니까? 이 총 4번의 기회를 성공했을 때 만주가 14,040주로 40,040주 공짜로 주식수가 늘어난 건데요. 이거를 늘어난 주식수를 현재 주가로 환산을 해서 보게 되면 평가 금액을 보게 되면 2억 9,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개월 전에 넥센타이어 만주 1억 6,500만 원에 투자하셨던 그 이 투자자는 지금 현재 주식수 늘리기를 4번 하고 나니까 자산은 2억 9,400만 원이 된 거고요. 78% 늘은 거죠. 주식수는 약 한 40% 늘으면서 주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야지 많이 늘리는 것이 투자에 가장 효율적인지를 단번에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넥센타이어도 역시 차트를 보면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센타이어의 일봉 차트 2달 동안 뭐 5월부터 6월 달까지 그런 흐름이니까 좀 크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가 16,500원에 오게 되면은 누군가가 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8,500원에 오게 되면 누군가가 팔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6,500원에 사서 18,500원에 팔고요. 한번 16,500원 다시 사가지고 3일 만에 내려왔죠. 16,500원 다시 3일 만에 내려오는 걸 가지고 다시 사서 다시 또 18,500원에 팔고 나서 며칠 안 빠지고 있다가 또 2, 3일 만에 또 내려왔죠. 16,500원에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내려왔고 또 며칠 기다리니까 또 18,500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한 2주 정도 기다리니까 16,5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죠. 또 왔다가 최근에 다시 팔고 나서 올라가 버린 형태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어디서는 지금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됩니까? 2만 원에서 지금 누군가 사주고 있고 22,000원 근처에 가게 되면 누군가 팔아주는 형태가 나타나니까 앞으로도 이런 형태가 주가가 밑으로 2만 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시장이 완전 이 주식의 흐름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2만 원과 22,000원 사이에서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차치하더라도 여기서부터 한번 1,000주를 사가지고 만주를 사가지고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다시 16,500원에 사면 11,200주. 또 그걸 11,200주를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16,500원에 사게 되면 12,500주. 12,540주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18,500원에 팔고 다시 16,500원에 사게 되면 14,040주. 이 14,040주를 다시 팔고 지금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냥 뭐 14,040주 그냥 파는 가격만 환산을 하더라도 2억 9천이라는 돈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뭐 2만 원과 22,00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으로서 주식수 늘리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면 더 자산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지금 뭐 기존에 있었던 너무 많이 올라와서 뭐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기존에 하셨던 그런 4번 정도 약 2개월 정도죠? 네, 2개월 정도의 4번 정도의 흐름만 제대로 파동을 타도 이러한 그 주식수 늘리기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삼성전자라는 대표적인 종목 하나 갖고 나와서 주식수 늘리기 사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라는 주가가 좀 부진한 종목을 가지고도 역시 주식수 늘리기가 충분히 가능하고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검증을 한번 해봤고요. 또 현대차라는 주도주, 쭉 올라가는 주도주를 가지고서도 주식수 늘리기가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한번 검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등락폭이 좀 큰 소위 말해서 중소형주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 등락폭이 큰 어떤 종목을 가지고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이제 이 주식수 늘리기의 최종 총결 완결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의 내용은 이 정도니까 잠깐 정리 CG 보시면서 한번 오늘 들은 내용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13주째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이제 뭐 다음 주면은 또 아쉽게 또 고수비책 이제 제 시간은 이제 종강될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대박 90분에 출연, 이 시간, 이제 고수비책 끝나고 나면 30분 뒤에 이제 대박 90분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제가 월요일 날 출연을 하는데, 출연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약속을 하나 드렸죠. 김우신 처장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뭐 무료입니다. 카페에 가입하시는 것은 무료니까요. 무료로 가입을 하시면 제가 시황 문자 메시지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종목들도 뭐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은 제가 무료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좀 드렸죠. 그 뒤로 지금까지 약속을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제 카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설명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파이널콜 투자 클럽이라고, 우리 MTN 상상클럽에 그 김우신 부장을 클릭을 하시면 제 이름, 화면이 뜨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상상클럽에 회원 가입하시는 것은 무료니까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료 시황과 무료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